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이달 들어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15%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환율도 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수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과 20대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 취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정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 상속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경영권 주식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기업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주부터 해외 출국자들을 위해 그동안 공항에서 진행해온 유심 교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이를 알지 못한 채 공항에 나섰던 해외 출국자들은 큰 불편과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수요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휴전에 돌입했지만 충격은 수출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번 달 들어 자동차를 포함한 대미 수출 규모가 15%가량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첫 소식 조슬기 기자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전체 수출액은 총 32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53억 달러로 같은 기간 14.6% 급감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2월과 3월 소폭 증가했던 대미 수출 규모가 4월 들어 6.8% 감소했고 이달에는 감소폭이 2배 이상 커졌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중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25% 품목 관세를 4월 초엔 자동차 25% 관세와 전 품목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반영된 셈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6.3%, 자동차 부품이 10.7%, 철강 제품이 12% 넘게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지난달에도 20% 넘게 빠지며 관세 충격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습니다.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제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발 통상 위험에 노출된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8조 원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피해 기업 위기 극복 16조 3천억 원, 신규 수출 시장 진출 지원과 첨단 산업 설비 투자에 7조 4천억 원과 4조 9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 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동력이 꺾이고 있는 가운데 방미 중인 범정부 우리 대표단이 미국 실무단과 상호 관세 조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미가 마련할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가 올해 우리 수출 실적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미국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미국과 관세협상 2차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수석 대표인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 등과 기술협의 중인데요. 이번 회의는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산업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에 참여하는데요. 다음 달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전 마지막 실무 대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완화를 조건으로 미국이 내밀 요구안이 관심이군요. 네, 의제는 6개 분야입니다. 지난주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대로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육, 원산지, 상업적 교류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 상호 관세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인하를 빌미로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완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 등을 이유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만들자는 우리 정부 제안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출에 트럼프발 충격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이 1,380원대에 진입하며 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여파에 이어 미 정부가 관세와 환율 협상에 나서면서 원화절상 경계까지 더해졌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그동안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로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은 달러원 환율이 급락했군요.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5원 20전 내린 1,387원 2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8일 종가 1,386원 40전 이후 최저치입니다.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원 20전 내린 1,391원대에 개장한 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최고가는 1,391원 50전, 최저가는 1,384원 10전입니다. 오후 5시 40분 기준 달러원 환율은 1,388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약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10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약 2주 만입니다. 이렇게 달러원 환율이 다시 1,380원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도 원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 정부가 관세 협상 중 상대국에 환율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G7 회의 때 미국이 일본에 엔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초 미국이 대만의 환율 절상을 압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달러는 일시적으로 9%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 등으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렇게 수출 사정이 안 좋은 가운데 일자리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장기 내수 불황으로 건설업과 20대 일자리가 급감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 서울 한 건설 현장입니다. 한 22년 됐어. 요즘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25일 정도는 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10일 하기도 힘든. 젊은 사람은 없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좀 필요한데 젊은 사람 구하기는 힘들고.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5만 3천 개 늘었습니다.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래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특히 건설업 일자리가 10만 9천 개 감소했는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건설 기성은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침체 흐름이 뚜렷합니다. 올해도 건설 경기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고용 역시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20대 고용 한파도 매섭습니다. 지난해 4분기 60대 이상 일자리가 20만 개를 넘기면서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20대 이하는 14만 8천 개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마저 8만 4천 개 감소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터에서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인 지금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PC에선 최근 3년 동안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제빵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불과 사흘 전에도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끼임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기업의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가지만 일터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137명. 수치상으로는 소폭 줄었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은 1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만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나 6명이 숨졌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 예방 의무는 어느 정도 갖추지만 돈이 드는 문제, 설비 투자하고 인력 투자를 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없애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는 인색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법 적용 대상은 모두 1,748건. 하지만 이 가운데 경영진의 실형이 선고된 건 5건에 불과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장시간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 대선 후보들 모두 이 포괄임금제의 문제의식은 느끼고 있지만 제시한 해결 방안에는 큰 시각차가 존재했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 정동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근로기준법엔 없지만 대법원 판례로서 인정되는 포괄임금제. 우선 근로자들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괄임금제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임금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그것을 이제 바꾼다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내세웠습니다. 노동시간 장기화와 건강권 침해의 주범이란 시각에서 비롯된 공약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전면 금지가 최선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분들에 대해서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시급제로 받는 것보다는 장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면 금지 대신 악용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철저한 근로감독과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지원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근로시간을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한다는 건데 장시간 노동을 했을 경우에 엄단하겠다 이런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야근이나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도 한다며 포괄임금제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악법이라며 개정을 주장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김 후보는 반대한 반면 이 후보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어제 국무회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손질한 상속세 개편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세금을 먼저 떼고 상속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상속한 뒤에 받은 만큼만 세금을 떼자는 건데 하지만 정부안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각자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피상속자가 유산을 각자에게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총액에 과세돼 4억 4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취득세 방식으로 배우자는 전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자녀들은 5억 원에 대한 과세만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2억 6천만 원이 줄어든 1억 8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세제 현실화를 위해 공제액이 늘어난 탓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자녀들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 겁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적은 경우에도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해 세제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증여세는
취득세 방식이고 상속세는 유산세니까 내적 종합성이 없어서 불필요한 조세회피 행위를 유발시키거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준다. 유산 취득세를 독일을 비롯해서 OECD 국가 대부분은 다 도입한 지 오래됐고 마지막 일본까지도 다 바뀌었는데 우리만 이거를 고수를 했었거든요. 정부는 오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이번 달 국회에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만 늘리는 자체안을 내놓은 바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현재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당장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재계에서는 자본이득세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 설득과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숙제도 많습니다. 이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간판 스타로 꼽혔던 손톱깎이 제조업체 3세븐은 지난 2009년 중해제약으로 매각된 바 있습니다. 2008년 고 김영규 창업주가 별세한 이후 1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유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최고세율 26%에 2배에 육박합니다. 높은 세율이 부담돼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상속세 개편의 배경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 정도의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 정부안을 두고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해 깊이 있는 논의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한 형태의 새 대안도 거론됩니다. 지금처럼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주식 등 특정 재산은 추후 처분할 때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자본이득세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상속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행시키는 건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면 이제 사망 시에 이제 과정한 상속세 분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과세 이연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감소와 오너들의 자산 구성에 따른 과세 불균형은 명확한 한계로 꼽힙니다. 또 민주당이 유산 전체의 상속세를 물리는 현행 구조를 바꾸는 데 보수적이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다음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정보 유출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줄어드는 듯했던 유심 교체에 대한 고객 수요가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 출국 고객들에게 공항에서 제공되던 유심 교체가 전면 중단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T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서 자사의 유심 보호 서비스를 대안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관합동 2차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IMEI 유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IMEI가 유출이 됐다면 독재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유출돼서 나가 있는 정보가 이 해커 입장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위해서는 유심 안에 있는 정보를 새로운 유심 정보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출국하는 고객입니다.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SKT는 지난 16일부터 당일 출국 고객에 대한 현장 유심 교체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공항 로밍센터에는 이렇게 유심 교체 중단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이곳 공항에 오기 전에 전국 티월드 매장에서 미리 유심 교체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장 예약 순번이 오기 전에 출국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개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공항 유심 교체 중단 사실을 아직 모르는 고객도 많습니다. 거주지에서는 SK 이걸 유심 교체를 신청을 했더니 지난주에 통화했을 때는 순번 대기가 8,000번이라고 그래서 일단 공항에서는 유심 교체가 된다고 하니까 와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까지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오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SKT는 해킹 사태 발생 초기에도 홈페이지와 어플 등에만 소극적으로 공지해 소비자 불편을 샀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관세에 이어 첨단 기술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 새로운 기술 협력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국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 기존 중국과의 협력과 코로나로 인한 공백을 두루 짚어본 뒤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국이라면서 어떤 분야를 협력할지 등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관세 전쟁 등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 기술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서는 건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딥시크 등 AI나 배터리 등 전방위 분야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협업을 강화하는 게 맞다. 중국의 과학기술력이나 기술산업 경쟁력이 워낙 많이 자립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중국에 대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과 변화느냐를 먼저 그 문제점, 그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과 트럼프 2기에 따른 기술 환경 변화도 배경 중 하나입니다. 국가 R&D 비용을 대폭 삭감을 연방 정부가 명령을 내려서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이언티스트들이 지금 대탈출을 하고 있고 미중 갈등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가운데 사이에 낀 우리나라도 자구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500억 원대 국내 담배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내일 열립니다. 담배 회사에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번에는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지 주목됩니다. 오정인 기자, 벌써 12년째인데 양측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죠. 네, 국민 건강권과 기업 활동 자유를 두고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일 최종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을 상대로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33억 원은 20년갑, 30년갑 이상 흡연한 뒤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입니다. 2020년 1심 재판부가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고 건보공단이 즉시 항소하면서 2021년부터 항소심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학계와 의료계에서 확인된 의학적 근거를 앞세서 공세를 강화해왔죠. 네, 담배를 하루 한 갑씩 20년, 30년 이상 피우면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또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건보공단은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여론 모으기에 나섰고 의료계와 보건시민단체 등의 지지 성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최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기능식품 많이들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윤아 기자, 이번에 유명 대기업 제품들도 문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바이오 등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첨가물이 나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아모레 메타그린과 함께 코스맥스 바이오가 제조하고 대웅제약, 동국제약, 교원웰스 등이 판매하는 녹차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초산에틸이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초산에틸이 아예 없다고 신고했지만 검출된 경우입니다. 초산에틸은 건기식과 커피 등을 제조할 때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함량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아모레 측은 해당 시험 결과를 인지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선제적인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료 구매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분을 중복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소비자원은 조사한 12개 제품 가운데 종근당과 경남제약, 칼로커트 등 9곳에 대해 표기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지방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복용하면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급성 간염이나 심장 빈맥 같은 이상 사례가 보고되기도 해 중복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포함된 제품도 있어 섭취하고 있는 다른 제품과의 영양성분 중복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올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저금리 대출을 받으라는 광고에 속아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살론 같은 정책 대출을 사칭하기도 하는데 이 대출 서류와 상담 같은 과정이 실제 금융회사와 거의 똑같아서 감쪽같이 속기 쉽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상습적 수법이 대출 갈아타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수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서민을 유인하기 위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포털 등의 서민금융이나 저금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도록 가짜 대출 광고를 냅니다. 햇살론과 세이망홀씨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해서 신뢰도를 높이고요.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서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사 직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접근합니다. 가짜 상담원은 금융사 직원의 명함과 위조된 대출 신청 서류 등을 제시해서 실제 여신 상담을 하는 걸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소액 대출 상환 명목으로 특정 계좌에 피해액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대출 기록을 전부는 삭제해드리고 신용도를 회복해드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금융연도와 채권 담당자분 성함으로 계좌 발행이 되실 거고요. 올 1분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4,442건 중에 42%에 달하는 1,853명이 이 같은 저금리 대출 광고에 혹했다가 돈을 뺏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죠? 네, 대출해주겠다는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신용점수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이라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가도 악성 앱 설치를 위해 메신저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상담 요구 시 차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금감원 카톡 사칭 피해가 늘었는데 카카오톡 기관 인증 마크가 없는 알림톡은 100% 사기이며 금감원 직원은 절대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에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올 수 있어서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에 5에서 20mm,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세종 20도, 낮에는 서울 27도, 세종 26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속초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 광주 21도, 부산이 19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광주 28도, 부산은 22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 동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토요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부터 주말까지 고온 현상이 주춤했다가 다음 주 초반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